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구하기 힘들었던 마스크가 이젠 남아돌아서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마스크 업체가 도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 마스크 생산업체가 시장 과열과 수출 차단으로 올해 안에 95%가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발병 초기 수백 개에 불과했던 중국의 마스크 업체는 1만 개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상당수가 인증을 받지 못해 수출마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초기에 중국의 마스크를 의존했다가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자국 내에서 마스크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스크 수요가 줄면서 4천만 장이 넘는 재고가 쌓였고 이젠 자국 마스크 생산업체의 줄도산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국 국민들에게 중국산이 아닌 프랑스산을 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마스크 수요가 줄고 재고량이 폭증하면서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마스크 부족에 시달리던 일본에서 업종을 불문하고 수많은 업체들이 마스크 판매 생산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마스크가 넘쳐나자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 유력지 VN 익스프레스는 일본이 베트남산 마스크의 최대 수입국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4월 19일까지 집계된 물량으로 총 4억 1,500만 장의 마스크를 수출했는데 일본이 최대 수입국이었습니다. 베트남副총리는 지난 4월 많은 국가에서 마스크와 의료 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서 베트남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섬유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내 섬유 공장이 마스크 공장으로 전환하면 4억 7천만 달러가 넘는 주문 취소로 인한 손실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생산량을 계속 유지함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손실을 마스크 생산과 수출을 통해서 만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마스크 수요가 줄고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재고가 쌓이면서 이런 베트남의 계획은 한 달여 만에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팬데믹 특수를 노렸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그동안 문을 닫았던 관광산업 재개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최근 농업에서 서비스 경제로 전환되면서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호텔과 음식업, 교통업 등 서비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에게 있어서 관광은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이었습니다. 이에 베트남은 스스로 방역에 성공했다며 베트남을 코로나 안심 천국이라 부르며 해외 관광객들을 다시 불러 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나라로 주목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의 한 전문가는 바이러스에 잘 대응하는 국가가 향후 관광산업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베트남이 제일 먼저 관광을 재개해서 관광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두를 자신했던 베트남은 지금 자신들을 따라오는 경쟁국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외에도 피지, 스리랑카, 세이셸이 조기에 해외 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스페인, 몰디브, 일본도 가까운 시일 내에 해외 관광을 재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120억 달러를 투입하고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 비용의 절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7월 초부터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관광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 관광산업이 성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관광객 때문이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동남아 여행하면 태국과 필리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이 처음 100만 명을 넘겼고 이후 베트남의 한국인 시장은 폭증했습니다. 2017년 241만 명, 2018년 343만 명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429만 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3년간 매해 100만 명씩 방문자가 증가했고 반면 같은 기간 태국과 필리핀은 100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베트남은 말 그대로 태국과 필리핀을 따돌리고 한국 관광객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베트남은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서 한국에 대해서 외교적인 무례를 저지르면서 그동안 호감을 가지고 있던 대다수의 한국인 관광객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빨리 관광을 재개해서 추후 관광산업을 선도하려면 과거 압도적으로 많이 찾아오던 한국 관광객들이 찾아와야 하는데 지금 한국 내 분위기로 봐서는 베트남에 절대 안 가겠다는 여론이 절대적이기에 힘들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틈을 타서 베트남에 보란듯이 태국이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제한적인 해외 관광객 입국 조치인 트래블 버블 시행을 위해 관광객 하루 1000명 커터 및 14일 격리 면제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래블 버블은 협의가 이뤄진 양국 간에는 서로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로 거품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외부와는 왕래를 차단하는 개념입니다. 태국 아누틴 보건부 장관은 추진 대상 국가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와 일부 중동 국가들을 언급했습니다.
아직도 베트남에서는 입국하려면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하기 때문에 관광을 연다 해도 당장 들어가면 14일 격리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태국은 14일 격리 면제 방침을 내놓으며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누틴 장관은 트래블 버블에 따른 입국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입국 전과 입국 직후 건강 상태를 철저하게 체크해야 하지만 격리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구매력이 크고 동선 파악이 쉬운 골프 관광객과 기업인, 의료 관광객 등이 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도 한국에 대해서 우선 관광객 입국 허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3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해양투자조정부의 오노 마누우토 관광 담당 차관은 현재 외교부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트래블 버블을 디자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도 차관은 인도네시아와 4개국 간 여행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기준이 나오면 각각의 나라와 협상해 2주에서 4주 뒤 트래블 버블을 시행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금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서 한국의 관광객들은 이제 베트남이 아닌 과거 자주 찾던 태국의 방콕이나 푸켓, 인도네시아의 발리 등에 찾아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아직도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사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 관광산업을 주도하는 나라는 베트남이 아닌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관광산업에서 최대 고객이었던 한국을 놓친 것에 이어 그동안 대규모 한국 기업의 투자를 받아왔지만 최근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30일 베트남 푹 총리는 베트남의 효성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푹 총리의 효성 방문은 베트남의 감염병 사태가 안정세를 접어든 후 첫 기업 방문으로 알려졌는데 놀랍게도 지난 10년간 베트남 고위관리는 효성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방문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효성이 지난 5월 베트남에 짓기로 한 섬유신 소재 아라미도 공장을 최근 울산으로 변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효성은 국가 간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국내 경기 회복 측면도 고려해서 국내 증설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서 베트남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에서 효성은 국내를 선택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서는 효성의 결정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효성은 지난해 초부터 12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효성 비나케미컬 건설에 착수해 성공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베트남은 지금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효성이 마음을 돌린다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황급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의 기업들은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지난해 1위였으나 올해에는 5위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2일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VN 익스플로러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베트남에 등록된 외국인 직간접 투자 규모는 138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7%나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은 사태가 진정되면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번 위기에서 보여준 베트남 정부의 대처 방식은 새로운 투자가 과거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트남 푹 총리는 2020년까지 5% 성장하겠다고 자신있게 공언했습니다. 푹 총리가 자신있게 말한 이유는 이러한 슬로건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안심천국 베트남, 탈중국하는 기업들 베트남으로 오세요. 베트남은 감염병으로 인해 숨지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등 위기 관리에 잘했다고 자신하고 있고 또한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반사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많은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빠져나와 베트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애플의 에어팟 물량의 30%에 해당하는 400만 개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기 시작했고 애플의 협력업체인 팍스콘과 페가트론을 비롯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베트남으로 제조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메이드 인 베트남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대체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영자지 아시아타임즈는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국의 경제 규모가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GDP는 중국의 55분의 1 수준으로 중국의 제조업 근로자 수는 8억 명에 육박하는 데 비해 베트남은 5,500만 명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시장의 성숙도에서부터 노동력 수급 문제까지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은 비교할 수 없는 내수시장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1인당 GDP 기준으로 베트남은 아직도 리비아나 과테말라보다 순위가 낮습니다. 게다가 인프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컨테이너 항구는 1년에 4천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데 비해 베트남 최대 항구인 호치민 항의 경우는 고작 연간 615만 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베트남은 전력 사정도 좋지 않아 밤에는 간판을 끄는 등 전력 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 베트남은 자신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대한민국과도 경쟁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그동안의 호황이 사라지고 심각한 경제 위기와 침체를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결국 한국의 손을 놓는 동시에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를 잃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덕분에 한국은 운이 현재 엄청 좋다는 이유, 일본 반응, 한국은 천운의 나라, 그리고 유니클로 또 폐점, 데상트는 심지어 배당 중지라는 이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일본 크루즈선이라는 이슈가 아주 핫한데요.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의 격리 상태로 정박 중인 이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크루즈선에 과거였다면 한국인들이 엄청 많을 뻔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이 크루즈선이 부산에 정박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들려 한국은 현재 정말 운이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크루즈선 여행은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인생에서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여행일 텐데요. 특히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 여행은 가성비가 우리나라에서 매우 좋은 것으로 과거부터 유명했고, 작년 일본 불매운동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꽤나 많은 한국인들이 이 크루즈 여행을 이용했었기 때문에 부산을 종종 들렸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 불매운동으로 국내 수요가 급감하면서 부산을 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불매도 불매겠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크루즈 여행에 대한 환상이 싹 사라졌는데요. 실제 크루즈선 내에는 객실, 식당, 수영장, 사우나, 운동시설, 공연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데 승객들은 이런 곳에서 배 안에서 먹고 자고 놀다가 이 중간 기착지마다 내려 관광을 하는 방식인데 부산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곳이 끔찍하죠. 이러다 보니까 크루즈선은 또 내부가 굉장히 좁습니다. 승객 동선을 고려하면 확진자가 돌아다니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고, 또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 손님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은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대규모 감염 위험이 큰데요.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이 일본의 크루즈선 이력을 정리해 보자면 지난달 20일 요코하마를 출항한 이 유람선에 탑승했던 홍콩 거주 80세 남성이 지난 1일 신종 코로나 감염자로 확인되자 지난 3일 요코하마항 쪽으로 돌아온 이 배를 해상에 정박시킨 채 검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을 기점으로 1차로 10명의 양성 반응이 확인된 데 이어 6일 또 10명, 7일에는 심지어 41명, 8일 3명, 9일 6명 등 전날까지 모두 70명이 감염자로 잇따라 판명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 아베 총리도 현재 일본 내부에서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는데, 그런데 또 오늘이죠. 이 교도통신과 NHK는 10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유람선 승선자 가운데 60여 명이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새롭게 양성 반응을 보여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난 5일 10명의 집단 감염이 처음 확인된 이후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의 감염자 수는 모두 130여 명으로 늘어난 것인데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감염자 수로만 딱 봤을 때에는 사정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60여 명의 추가 확진자들을 포함한 일본 내 전체 감염자 수는 이미 15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수검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키트가 부족해서 난리인데요. 키트가 부족하다 보니 실제 쓰여야 할 곳에 못 쓰일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일본 당국은 현재 이 크루즈선에 있는 약 3,600명 중 발열 또는 인후염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 검체를 채취해서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어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규 감염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계속 가둬둘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일본 정부는 최초 감염자인 홍콩인을 통해 전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10명의 환자가 확인된 지난 5일을 기점으로 2주 후가 되는 오는 19일쯤 증상을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상 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중국 다음으로 많이 걸린 나라가 일본인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러다 보니 세계보건기구 WHO조차도 9일 신종 코로나 1일 보고서에서 이 일본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격리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현재 상황이 적어도 크루즈선 내에서는 감염자가 속출하는 상황이어서 일본 정부가 크루즈선의 해상 격리를 언제 풀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자, 일각에선 밀폐 환경을 조성하는 이 선상 격리가 선내 사람에게는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점을 들어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승선자를 배에서 내리게 검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점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격리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전원 검사 방안이 힘든 것도 있겠죠. 하루 검사 건수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증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다 보니 선 내에선 다양한 감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초도 대처로 인한 국민들의 증오와 현재 크루즈선에 있는 일본 사람들의 원망을 쉽게 떨쳐버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 유니클로가 이달 중 매장 2곳의 문을 닫기로 결국 결정했습니다. 유니클로에 의하면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해 매장 폐점을 결정했다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지만 아니죠. 당연히 불매운동 여파로 일부 매장을 정리하는 것이죠. 자, 폐점하는 두 곳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엔터식스 상봉점과 경기도 부천시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의 유니클로 매장이 이달 중 폐점합니다. 두 지역 모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의 방문이 잦은 곳이었지만 불매운동 확산 이후 눈에 띄게 발길이 줄었는데요. 우선 지난 2013년 문을 연 이 엔터식스 상봉점은 오는 18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하고 이 유니클로가 나간 자리에는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입점이 유력합니다. 나이키가 아무 자리나 들어오는 브랜드가 우선 아닙니다. 당연히 소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이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유니클로는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못 올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도 오는 29일을 마지막으로 폐점하는데요. 앞서 유니클로는 지난해 불매운동 직후에도 롯데마트 구리점, 이마트 월계점, AK플라자 구로점, 그리고 종로 3가정 등 4곳을 폐점했고 이후 롯데몰 수지점, 엔터식스 안양 역사점, 그리고 스타필드시티 부천점 등 3곳을 추가 개점한 역사가 있습니다. 유니클로가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하려고 하지만 이딴 폐점의 원인은 불매운동이죠. 국내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이 FRL 코리아는 2019년 회계연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15% 줄은 1994억 원을 기록하는데 이 기록도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예요. 그 이후 불매운동의 여파를 고려해보면 지난해 하반기 실적은 더 악화됐을 거란 말이죠. 물론 주춤하긴 했습니다. 온라인 구매 때문인데요. 불매운동 직후 매출에 타격을 입었지만 이후 온라인 매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어찌 되었건 이 폐점을 한다는 것은 자릿세가 부담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장사가 안 되는 오프라인 채널 매장 위주로 매장을 철수한다는 이야기죠. 실제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사업 정리 및 축소 수순에 돌입한 일본 브랜드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일본의 인기 초콜릿 브랜드죠. 이 로이스 초콜릿은 다음 달을 끝으로 한국 사업을 접습니다. 일본의 햄버거 브랜드 모스버거 역시 또한 줄폐점이죠. 자, 배당도 중단하는 회사가 있어요. 데상트죠. 데상트 한국 사업 실적이 급감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수백억 원씩 감소했는데요. 일본 데상트 본사는 전체 매출 중 절반에 육박하는 이 한국 사업 부진은 물론 해외 자회사 철수 등이 겹치자 연간 실적이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수년간 진행해오던 배당도 중단해버린 것이죠. 자, 지난해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이 불매운동 열기가 새해 들어서도 전혀 식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오는 7월 열리는 이 도쿄올림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한국인의 불매운동 열기가 식지 않는 것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는커녕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데다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 등이 겹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얼른 깨닫길 바라면서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